한 가지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2019년부터 이제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지긋한 걸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는 우리 동훈이 형보다 아니 왜 놀랍니까? 동훈이 형보다 제가 6살 어립니다. 이거는 제 잘못입니까? 동훈이 형 잘못입니까? 그렇죠? 제 잘못 아니죠. 네. 아마 정치인 중에 이렇게 캐주얼룩이 잘 어울리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입으면 안 어울리거든요. 먼저 그러면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어요.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인데 이 제목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우리가 선당후사란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선당후사보다는 뭐 당보다도 사실 국민을 먼저 앞세워야 한다. 국민 먼저다 이런 생각으로 선민후사라는 말을 만들어서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만들어 쓴 말인데 옛날에도 조금 한두 번 나온 말이긴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초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좀 힘들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힘들었냐면 결정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별로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내느냐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와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 말들을 제가 들어볼 만한 말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느끼는 섭섭함과 서운함, 그게 너무나도 예상됐고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후에 저한테 올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이 예상되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때 그냥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역사적 순간에서 우연히 내가 이 위치에 서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많은 감정들이 가라앉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나중에 사람들이 제 결단을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했었니 너는? 이 답을 저는 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래, 내가 처음에 말했던 선민후사,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기준을 거기에 둬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지지자를 배신했다, 내지는 인간적인 연이 깊었던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감성의 문제이니 그걸 제가 하나 반박하는 건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이 결국은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고 이 나라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어떤 결정이 이 시점에 도움이 되는지를 위주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는 잘 못 느꼈어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는 제가 12월 3일 처음에 그 상황을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는 이거 어떻게든 안 막으면 나라가 망가지겠다. 이거 이날 밤으로 안 막으면 유혈 사태 난다. 주식시장 안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움직이려고 했고, 그날 이후부터는 이런 거죠. 돌아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조정하고, 그렇지만 이 원칙을 지키고 또 보수에게 다시 살아날 희망을 남겨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의 과정에서 그때도 그냥 목적만 보고 달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구나라는 회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봐도 저는 국민을 먼저로 그 기준은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책 제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상했나요? 그 12월 3일부터 열 나흘간의 기록을 이제 책에서 엮으셨는데, 그 정말 압축적이면서도 밀도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여는 글이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 보면 제가 첫 번째 소개할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역사로부터 질문을 받는다고 느꼈다. 계엄이래 어쩔 거야? 라는 질문. 사실 저 20년 넘게 글을 쓰면서 살아온 제 입장에서 이 문장은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슴을 확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첫 번째로 꼽아봤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쓰시게 됐습니까? 제가 이런 말 들을까 봐 안 쓰려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오글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하잖아요. 역사 속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그렇게 저는 좋게 보진 않았어요. 아니 무슨 뭐 우리가 역사랑 대화를 해. 그냥 시민과 대화를 하고 이 생활인들과 대화를 해야지. 역사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 역사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날은 제가 그 순간을 딱 보는 순간 그게 봤어. 이게 왜 나한테 딱 이 과제가 떨어졌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상계엄이잖아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 만났는데 처음에 무슨 게임 얘기하는 줄 알았대요. 계엄이란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 세대는 계엄이란 말이 익숙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계엄이란 말 자체가 화석 같은 언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느낌을 가졌냐면, 저는 제가 잘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연찮게도 제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직위에 있었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그걸 늦지 않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 계엄이라는 우리나라에 닥친 큰 위기를 일단은 불을 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던 겁니다. 물론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문답을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그때는 뭔가 약간의 비장한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잠깐.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그런 비장함보다는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어떤 실용적인 생각, 그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도 오글거리는데 어떻게 하죠? 좀만 참아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오글거리는 문장 2탄. 공포보다 용기가 먼저 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건 어떠실 겁니까?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이게 있어요. 사실 처칠이 했다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처칠이 이걸 정확하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런 거거든요.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많이 겁을 먹어야 될 상황에서 많이 떠올리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쓴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걸 딱 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초창기에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제가 굉장히 빨리 입장을 낸 이유가 이거는 이게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건 잘못됐고 빨리 막아야 된다는 쪽으로 다음 페이지로 확실히 국민들의 생각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그렇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게 맞냐 아니냐를 가게 되면 이 계엄은 해제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엄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된다면 이 계엄을 당장 해제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계엄을 막아야 된다는 용기가 빨리 퍼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좀 겁났어요. 그게 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 딱 집중하다 보면은 감정이라든 거를 스위치를 좀 끄게 되는,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런 거는 다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그렇게 오글거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저와 대담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일단은 국민에게 이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논쟁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투입된 군경에게도 메시지를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였습니까? 저는 그분들도 굉장히 겁나고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군대에 보낸 그 가족들도 걱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당 대표가 이렇게 확실히 반대하는 거면 나름대로 그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중간에 그런 얘기도 했죠. 부역하지 말아라. 제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말이지만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래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메시지도 냈죠. 위법한 명령이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걸로 인해 책임이 생기면 우리가 막아주겠다. 결국은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계엄군 소리가 막 들렸잖아요. 근데 저 젊은 군인들 어떻게 하지? 얼마나 나중에 힘들까?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관련해서 이제 책에서도 있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군경이 부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좀 표현하면 그 명령을,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입장 바꾸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에 우리 역사는 그런 식의 어떤 불법적인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응징합니다. 단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신적 트라우마도 오래 갈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진짜로 만약에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가 본인 행동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시민들이나 보좌관들이 계속 카메라로 찍고 있었거든요. 그 압박을 받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분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비상계엄 해제를 빨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그런 큰 문제 없이, 위험 없이 넘어갔지만, 실제로 그 당시 현장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되게 엄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책에서 이제 그 대표님 본인께서 밀떡이다, 밀리터리 덕후다라는 거를 이제 커밍아웃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한 야간 투시경 얘기하시면서 그날에 느꼈던 그 당시에 어떤 긴장감과 그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다들 많이 놀라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의원들은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를 지킨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징징거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참 죄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당시 저희 18명 정도가 들어갔었고, 들어가지 않은 분들 중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명문장. 이거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오글거리는 문장과는 전혀 달리 상당히 일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일상적인 표현인데 이게 책 속에 활자화되어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멋있게 들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정치하면 세상은 안 좋아지고 정치인만 좋아진다. 제가 한 선택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더 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얼마나 이 정치를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서 할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우리 전체 공동체가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뭐든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좋아지죠. 그리고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들어요. 또 정치도 인간들끼리, 정치인이나 인간들끼리 하다 보면 그 관계의 설정이나 그리고 동조 압박, 동료 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의식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과 관계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 정답적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둥글려서 가는 거를 선택하기 쉬워요. 처음엔 제가 몰랐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장벽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정치하고 큰 정치하려면 그 장벽은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공동체, 그리고 국가, 그리고 국민을 좋게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제목도 비슷한 거지만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처럼 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님과 좀 다른 생각을 외부적으로 많이 보였던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님 문제, 의료 사태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이종섭 황상무 사태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 국민들도 다 인식하고 바꿔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저는 제가 불편해지고 공격받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나마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한 일을 한 겁니다. 제가 그거 안 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정치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랜 세월을 서로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신뢰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가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충성의 대상은 국민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일각에서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잡음을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 말에는 제가 다른 말은 다 듣고 다 경청하겠지만 그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여러분 권력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판단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옆에서 직언하고 이러면서 바로 잡아가는 게 좋은 정치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오히려 저처럼 직언하는 분이 더 많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분 맞추고 자리 같이 하고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대통령님 자주 만나고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걸 자랑하면서 다녔던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그 시간에 직언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습니다.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 제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거의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당했습니까? 4번 좌천당했고 2번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구속 직전까지 갔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포함해서 이 정부를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싸웠습니까?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로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직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두면 나중에는 다 터질 텐데요. 그러면 같이 옆에서 웃고 있다가 그때 살짝 엉덩이 빼고 터지게 놔둡니까? 저는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할 겁니다.